벚나무 동산. 벚나무 동산은 1903년에 집필되었는데 스타니슬라브스키에 따르면 작품 구상은 1901년 세자매 연습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1901년 3월 7일과 4월 22일 체호프는 올가 크니페르에게 예술극장을 위한 유쾌한 희곡을 구상하고 있음을 편지로 밝혔다. 하지만 그의 집필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1902년 1월 20일자 편지다. 당신에게 내가 미래의 희곡에 대하여 쓰지 않는 것은 당신이 쓴 것처럼 당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곡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이야. 그것은 아침 동틀 무렵처럼 아주 희미하게 머릿속에 나타났어. 그래서 나도 아직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서 무엇이 나올지 몰라. 그것은 날마다 변하고 있어.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체호프는 해를 넘기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희곡을 집필한다. 1903년 2월 크니페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체호프는 이렇게 쓴다. 2월 21일 희곡을 쓰기 시작했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를 연기하게 될 거요. 같은 해 3월 초 극작가는 다시 크니페르에게 편지를 보낸다. 만일 희곡이 내가 구상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면 내 이마를 주먹으로 때려. 스타니슬라브스키의 배역은 우스꽝스럽고 당신 역할도 그래. 벚나무 동산 집필 작업은 4월에 중단되었다가 6월에 재개된다. 1903년 7월 28일 체호프는 스타니슬라브스키에게 편지한다. 희곡은 준비되지 않았고 느리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게으름과 기막힌 날씨 그리고 줄거리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체호프는 1903년 9월 13일 지인인 칠레노프에게 벚나무 동산의 1차적인 작업 종료를 통지한다. 희곡을 거의 끝냈습니다. 옮겨 적어야 하는데 질병이 그걸 막고 있어요. 구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03년 9월 15일에 릴리나 마리아 알렉세예브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체호프는 희곡의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쓰고 있다. 드라마가 아니라 곳곳에 파르스가 있는 희극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1개월에 걸친 원고 수정 작업이 느리게 진행된다. 1903년 10월 14일 체호프는 수정 작업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편지를 크니페르에게 보낸다. 희곡을 보냈어. 당신은 아마 이 편지와 동시에 그걸 받게 될 거야. 작은 봉투를 첨부하니까 희곡을 받게 되거든. 읽어봐. 읽고 난 다음 즉시 전보해. 네미로비치에게 희곡을 전해주고 그가 나한테 전보했으면 한다고 말해. 내가 무엇이 어떤지 알고 싶다고 말했지. 만약 극장에서 새로운 걸 제기하고 싶어 한다면 나한테 편지해. 편지를 살펴보면 체호프는 극장 측에서 원한다면 희곡을 수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2월에 체호프는 예술극장의 벚나무 동산 공연 연습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였다. 크니페르와 단첸코에게 그는 여러 번 강조하였다. 아냐가 훌쩍거리면 안 된다. 그녀는 시종일관 쾌활한 어린아이다. 극작가는 로파인, 트로비모프 및 라네프스키아 배역 연기에 대해서도 우려했다고 한다. 예컨대 상인 로파인에 관하여 체호프는 언명하였다. 이것은 핵심적인 배역이다. 일상적인 상인으로 그를 연기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예술극장에서 진행하던 공연 준비와 진척에 대하여 체호프는 만족하지 못했다. 1904년 1월 13일에 하르케비치에게 보낸 편지에서 체호프는 그와 같은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한다. 희곡은 아마 1월 17일 공연될 듯합니다. 특별한 성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생기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1904년 1월 17일 예술극장에서 벚나무 동산을 초연한 이유로 체호프는 공연에 불만족한 태도를 취한다. 그리하여 1904년 4월 10일 크니페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체호프는 예술극장에서 행한 희곡의 전반적인 해석에 불만족을 표명한다.
어째서 공연 포스터와 신문에서 희곡이 그토록 끈질기게 드라마라 불리는 거야? 네미로비치 단체코와 알렉세예프 스타니슬라브스키는 희곡에서 내가 쓴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들이 단 한 번도 희곡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다는 말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예술극장에 대한 체호프의 불만족은 훌륭한 공연의 필수적인 균형의 파괴가 무대 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였다. 하지만 언론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체호프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실제적인 파상과 무능력을 잉태한 그 심리를 그토록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은 로빠인과 트로비모프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였다. 몇몇 비평은 젊은 세대의 대표자들인 트로비모포프와 아냐가 충분한 원기와 확신도 없이 불명확하고 불완전하며 우유부단하게 그려졌다고 평가하였다. 고리키는 체호프 4호 집필된 글에서 라네프스키아와 트로비모프 같은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표현하였다. 그 눈물 많은 라네프스키아와 벚나무 동산의 예전 주인들은 아이들처럼 이기적이고 노인들처럼 무기력하다. 그들은 제때 죽지 못했으며 그래서 자기네 주위를 보지 못한 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삶에 다시 달라붙을 힘을 잃어버린 기생충이다. 쓸모없는 대학생 트로비모프는 노동의 필요를 기막히게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발야를 어리석게 조롱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당대를 풍미했던 단편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코롤렌코는 전체적으로 벚나무 동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벚나무 동산을 체호프의 허약한 희곡으로 생각한 그는 바추슈코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라네프스키아와 트로비모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체호프에 대한 사랑으로 경도된 당신은 그래서 더 나은 것에 대한 아주 작은 희망을 용의주도하게 찾아냅니다. 심지어 라네프스키아 내부에서도 당신은 급전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희곡의 주요한 결함입니다. 명백하고 확고한 예술적인 윤곽과 기본적인 어조의 부재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네프스키아는 미련한 귀족 여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평안하게 파리의 애인에게 떠나가는 인간이죠. 그런데 체호프는 어떤 정서적인 구름으로 그녀를 둘러싸고는 어떻게 해서든 그 여자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머리의 더 나은 미래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1904년 9월 2일 코롤렌코가 바추스코프에게 보낸 편지. 벚나무 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희곡의 새로움과 비일상적인 성격에서 야기되었다. 체호프 극문학은 침체기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그 시기에 도래한 반동적인 물결과 혁명적인 민주운동의 괴멸과 더불어 인텔리겐차는 이념적인 아노미 상태에 자리하고 있었다. 인텔리겐차의 사회적 무장해제는 삶의 근본적인 변모를 위한 투쟁의 불가능성과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복지를 향해 떠나가는 것에서 표현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사회적인 이해관계는 삶의 사적인 개선과 도덕적 자기 완성의 과제보다 더 높이 고양되지 못하였다. 사회적인 정체의 시기에 범속한 존재의 쓸모없음과 암담함이 특히 생생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개인과 사회, 작은 일과 사회적인 일 사이의 갈등을 가장 충실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면서 체호프는 새로운 형식의 극문학을 창조하였다. 사건이나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적이며 세태적인 상황이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에 기초한 극문학을 창조하였던 것이다. 이런 생각이 체호프 극문학의 새로움을 명료하게 규정하였다. 등장인물들은 이중적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 각자는
일상에서 단지 영혼의 일부분만 가지고 참여한다. 그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서 말이다. 각자에게 내적으로 지극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불표로하고 어떤 잉여의 것으로 드러난다. 특별하게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은 없으며 모든 이에게 살아가는 것은 지루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삶을 향하여 나가고자 한다. 이런 공식은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고스란히 적용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트로비모프의 형상과 더불어 작가의 우울하고 회의적인 미소가 나란히 동행한다. 트로비모프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배적인 사회 형식의 틀을 파괴하여 더 나은 삶을 확립할 것이란 사실을 체호프는 믿지 않는다. 체호프는 라네프스카야, 트로비모프, 로파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시기의 총체적인 사회적 조건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정과 실현의 시학. 체호프의 대표적인 장막극에서 우리는 예정과 실현의 시학을 만날 수 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비극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급전과 발견을 강조한 바 있다. 급전이란 사태가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변화는 개연적이거나 필연적인 인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발견이란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무지의 상태에서 알의 상태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견은 오이디푸스에서처럼 급전을 동반할 때 가장 훌륭한 것이다. 급전과 발견이 서로 결합되어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야기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다. 체호프는 이런 시약 체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가 비극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박하게 1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체호프가 극적인 사건과 반전, 흥미나 직접적인 교훈, 도덕이나 윤리를 위하여 희곡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는 인생에 내재한 본원적인 의미를 관객과 독자에게 묻고자 하였다. 그런 행위를 통하여 무의미하고 덧없이 쓰러지는 삶의 성찰과 재탄생을 축복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체호프 드라마에서 발생하는 사건에는 왜 특별한 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지, 체호프는 왜 등장인물의 말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하여 미리 언급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느 극작가들과 달리 사건 전개나 심지어는 결말까지 예견 가능하도록 인도하는 체호프의 극작수를 예정과 실현의 시약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갈매기에서 트레플레프는 총으로 쏘아 잡은 갈매기를 니나의 발치에 내려놓고 말한다. 오늘 나는 이 갈매기를 죽이는 비겁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런 식으로 자살하고 말 겁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식의 소설을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니나의 삶을 추적하면서 2년 세월을 보낸 트레플레프는 지상에서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데스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난다. 바냐 외삼촌에서 예정과 실현의 시약은 다소 약하게 드러난다. 지난 6년 동안 소냐는 의사 아스트로프를 사랑했지만 아스트로프의 흉중에는 그녀 대신 엘레나 안드레예브나가 자리하고 있다. 소냐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모 엘레나를 통하여 의사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관객들의 예상을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소냐가 막연하게 품어왔던 사랑의 환상은 돌이킬 수 없이 깨지고
그것은 엘레나와 아스트로프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냐의 일방적인 환상이 파기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함으로써 두 사람의 비극적인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세 자매 가운데 막내인 이리나를 사이에 두고 숄로느이와 투젠바흐는 경쟁 관계에 있다. 둘이 있을 때면 다정다감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숄로느이는 여러 사람과 자리할 경우에는 매우 거칠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로 그려져 있다. 노동을 둘러싼 대화가 진척되는 와중에 숄로느이는 투젠바흐에게 발작적으로 말한다. 25년 후에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다행한 일이지. 아마 2, 3년 후에 당신은 졸도해서 죽든지 아니면 내가 우라통을 터뜨려 당신 이마빼기에 총알을 쑤셔 박을지도 모르겠네, 친구. 우리는 숄로느이의 말이 제3학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한다. 부대 이동과 결부된 세 자매의 슬픔과 고통이 관객의 동의를 얻는 까닭은 이리나와 투젠바흐, 마샤와 베르시닌 사이에 어쩔 도리 없는 관계 결렬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세 자매가 그토록 열망하는 모스크바로 갈 수 있을지 여부가 제1막부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극작가는 다른 등장인물에 비웃는 듯 보이는 웃음이나 카드점으로 그것의 실현 불가능성을 예고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원인 제3학에서 예외 없이 고스란히 실현된다. 벚나무 동산에서 예정과 실현의 시약은 벚나무 동산의 경매와 바랴 로파인 관계에서 드러난다. 희곡에서 사건의 핵심은 벚나무 동산의 주인 류보피 안드레예브나가 과연 동산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제1막에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동산의 경매 문제가 제기된다. 5월에 진행되는 제1막에서 경매는 8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문제는 동산 소유자가 그 문제를 절박하게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류보비 안드레예브나, 잘나대다니. 미안합니다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현 전체에서 무엇인가 흥미롭고 대단한 게 있다면 그건 오직 우리 벚나무 동산밖에 없답니다. 로파인, 엄청나게 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동산이 대단한 겁니다. 벚지는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둘 곳도 없습니다. 누구도 사질 않으니까요. 가예프, 이 동산은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다니까. 로파인 시계를 들여본 다음, 만일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않고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8월 22일 벚나무 동산과 연기 전체가 경매로 팔려 나갈 겁니다. 마음을 정하세요. 맹세컨대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없다 마다요. 피르스, 옛날에 그러니까 4, 50년쯤 전에는 벚지를 말리고 절이고 피클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그랬어요. 신흥상업자본가 로파인은 벚나무 동산을 유지할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새로 생겨난 별장 거주자들에게 벚나무 동산의 땅을 임대하여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제 조건으로 로파인은 벚나무 동산에 딸린 집의 철거와 벚나무 동산 벌목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전혀 딴판이다. 류보비 안드레예브나와 가예프는 지난 세월의 향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들은 목전에 닥친 경매와 그 이후에 전개될 파국적인 상황을 보지 못한다. 과거의 유명세와 명성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어쩌면 그런 이유를 내세워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예프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피루스도 과거의 인물이다. 벚지에 대한 그의 말은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와 가예프의 생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류보피 안드레예브나, 대체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줘요. 뭘 하죠? 로빠인, 매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벚나무 동산도 땅도 별장으로 임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서둘려야 합니다. 경매가 코앞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일 별장으로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돈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으시는 거죠. 르보피 안드레예브나, 별장과 별장 거주자들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너무 저속해요. 가야프, 내 말이 그 말이야. 1막에서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지만 르보피 안드레예브나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러시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귀족의 딸이자 사랑의 운명을 저당 잡힌 슬픈 운명의 여인 르보피 안드레예브나. 이와 반면에 로파이는 세류의 속도감 있게 적응하고 더러 그것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 있다. 그가 제시하는 벚나무 동산 구제방법은 자본주의가 물밀듯 밀려드는 세기 전환기 러시아에서 선택 가능한 유일한 출구로 보인다. 토지 자본에서 상업 자본으로 자본의 대이동이 발생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토지 자본의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르보피 안드레예브나도 가예프도 로파인의 계획을 수긍하지 않는다. 그들은 19세기의 미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시간과 공간의 견고한 수인이다. 어떤 경우라도 그들은 벚나무 동산의 벌목과 낡고 오래된 집의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별장과 별장 거주자들에 대한 그들의 반감은 매우 강렬하다. 새롭게 떠오르는 별장 생활 방식과 그것의 구현체인 별장 거주자들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익숙하지 못한 낯선 대상이기 때문이다. 르보피 안드레예브나는 그것에 대한 반감을 저속하다는 어휘로 표현한다. 고상하고 나름의 취향과 교양을 가진 귀족 계급의 인간으로서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 별장과 거주자들. 가예프는 그녀에게 완전한 동감을 표시한다. 그것은 동일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자 동료항의 인자들이 도달하는 동일한 결론으로 독서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은 다시 흘러간다. 극작가 체호프는 벚나무 동산이 경매에 붙여져 남의 손에 넘어갈 것이란 사실을 제1막에서부터 관객과 독자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실제 사건도 그와 같은 예정된 순서에 따라 한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된다. 마치 그것이 어쩔 도리 없는 운명 같은 결과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예정과 실현의 시약을 가지고 체호프는 우리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세상사는 많은 경우에 피할 수 없는 길을 따라 필연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어 종착점에 도달한다고. 그리고 모든 것은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이다. 이미 발생한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데에는 분명 까닭이 있을 터. 문제는 원인 제공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르보피 안드레예브나와 가예프 같은 구시대 인간들에게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쏘지 못하는 까닭이 거기 있다. 그들은 익숙하고 잘 알려진 형태의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했을 뿐이다. 다만 세태와 풍속이 급속도로 변해버렸다는 자명한 사실을 이해하지도 수용하지도 않았을 따름이다. 그것은 귀족들이 취할 바가 아니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다.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변한다 해도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파리의 애인에게 향하는 그녀의 행로다. 그토록 자신을 소모시키고 탕진시키는 인간이지만 끝내 애인을 버리지 못하고 찾아가는 운명의 여인 르보피 안드레예브나. 죽어서야 비로소 그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을지 모르겠다.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 걸음을 재촉하는 벚나무 동산의 인물들. 그렇다.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은 어김없이 실현된다. 이 문제를 발야와 롯바인 관계에 적용해보자. 롯바인 문으로 엿보면서 소울음 소리를 낸다. 음메 나간다. 발야 눈물을 글썽이며 저 인간을 한 방 갈겼으면 주먹으로 위협한다. 아냐 발야를 안으며 나직하게. 발야 저 사람이 청혼했어? 발야가 부정적으로 고개를 흔든다. 저 사람은 언니를 사랑하잖아. 어째서 둘 다 고백하지 않는 거지? 뭘 기다려? 발야,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일이 많아서 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관심도 없고 멋대로 하라고 해. 저 사람 보기가 괴로워. 모두들 우리 결혼에 대해 말하고 모두가 축하하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없어. 모든 게 꿈 같아. 다른 어조로 너 브로치는 마치 꿀벌 같구나. 르보비 안드레 예브나는 평민 출신 여성 발야를 수양딸로 삼아 집안 살림 일체를 맡긴다. 발야가 집안의 관리인인 셈이다. 24살 난 발야는 오래전부터 롯바인과 결혼할 것이란 소문을 듣는다. 위에 인용한 대화는 파리에서 엄마를 모셔온 아냐와 발야가 나눈 것이다. 17살 처녀 아냐는 발야를 친언니처럼 믿고 따른다. 아냐는 사람들이 말하는 롯바인과 발야의 결혼 여부를 묻는 것이다. 롯바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행위를 보여준다. 그는 분명히 발야를 놀리고 있다. 그의 행동에 대한 발야의 반응은 신경질적이다. 롯바인의 등 뒤에 주먹질을 해대는 것이다. 그녀는 아냐 앞에서 롯바인에 대한 적대감을 조금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매우 명확하게 확인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피로해 보인다. 어조를 바꿔서 발야가 하는 말에 그런 기색이 역력하다. 롯바인과 자신의 혼담이 오고 간다는 사실마저 꿈같은 얘기로 일축하면서 발야는 화제를 바꾸고 싶은 것이다. 고단한 내면을 브로치 얘기로 전환하는 발야를 창조하는 극작가 체호프의 대가다운 솜씨가 돋보이는 장면이다. 르보비 안드레 예브나, 여러분 갑시다. 시간 됐어요. 그런데 발야, 우린 널 시집 보내기로 약속했단다. 축하한다. 발야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그렇게 놀리시면 안 돼요. 롯바인 오피리어 수도원에나 가거라. 가예프 오랫동안 당구를 치지 않았더니 손이 떨리는구나. 롯바인 오피리어 오 님프여 너의 기도 속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롯바인과 발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일몰 무렵 들판에 나간 사람들은 각자의 상념과 대화에 몰두한다. 이윽고 어둠이 밀려오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각이다. 르보비 안드레 예브나가 귀가를 재촉한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발야의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 마치 롯바인과 발야의 혼사가 결정된 것처럼 스스럼없다. 사람들에게 꾸준히 회자되어 온 두 사람의 혼담이 성사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발야의 반응은 비극적이다. 관심을 넘어 조롱으로 들리는 수양 엄마의 태도가 참기 힘든 것이다. 기실 르보비 안드레 예브나의 돌출 발언은 술 취한 행인에게 그 말을 내준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한 발야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롯바인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생활하는 그녀는 낭비병을 고치지 못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인에게 그 말을 적설한다.
그런 행동에 경악하면서 바랴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여기서 터져 나오는 말이 바랴의 혼담인 것이다. 바랴는 르보비 안드레예브나의 언행에 모욕감마저 느낀다. 바랴의 심정을 조금 더 헤아리지 않는 수양 엄마의 말에 기름을 붓는 것이 로빠인의 대사다. 햄릿에 등장하는 오피리아를 변용하면서 그는 바랴를 놀린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랴와 로빠인이 사랑과 결혼으로 맺어질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대목이 성장하다 멈춰버린 인간 가예프의 당구 이야기다. 오직 자신의 관심과 먹을거리에만 신경을 쓰는 가예프는 바랴의 혼담과 전혀 관련 없는, 바랴를 놀리고 있는 로파인의 말과도 아무런 연관 없는 당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그것은 바랴와 로빠의 혼담이 그에게는 당구만큼의 의미나 중요도를 갖지 않는다는 명징한 선언이다. 로빠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이맘때 이미 눈이 내렸죠. 근데 지금은 고요하고 햇빛이 나는군요. 이제 막 서늘해지는 겁니다. 영하 3도예요. 바랴, 난 못 봤어요. 우리 집 온도계가 깨졌거든요. 사이, 마당에서 문으로 목소리가 들린다. 예르몰라이 알렉세이치. 로파인 마치 오래전부터 이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곧 갈게. 서둘러 나간다.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바랴는 옷보따리에 머리를 묶고 나직하게 흐느낀다. 문이 열리고 르보비 안드레예브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르보비 안드레예브나, 왜? 사이, 가야지. 바랴, 이미 울지 않는다. 눈물을 닦는다. 네, 그래야죠, 엄마. 벚나무 동산의 의지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자신에게 허용된 토지 자본을 지키지 못한 채 기약 없는 작별을 목전에 둔 르보피 안드레예브나. 그녀에게는 2 사람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87세의 하인 피루스와 수양딸 바랴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바랴가 로빠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사태 진척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굴린 가문의 청지기가 되어 떠나야 하는 바랴를 르보비 안드레예브나는 로빠인과 결합시키고자 한다. 그런 심사를 솔직히 털어놓고 그녀는 2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로빠인과 바랴는 그들 각자에게 부여된 향후 일정을 말한다. 바랴는 여기 70km쯤 떨어진 농촌 마을 야시네보로, 로빠인은 르보비 안드레예브나와 같은 열차를 타고 하리코프로 길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해야 할 말을 끝까지 회피한다. 여자가 먼저 청혼할 수 없다는 바랴도 그렇지만 로빠인은 아예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설프게 이어지던 대화가 막히자 날씨 이야기로 방향을 바꾸는가 싶더니 간신히 사이로 채워지다가 마침내 종결된다. 로빠인의 출발을 독촉하는 누군가의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소설가로서 체호프의 면목이 여기서 빛을 발한다. 로빠인에게 부과되는 무대 지시가 그것을 입증한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란 표현은 얼마나 가슴 서늘한 것인가. 귀족적인 르보비 안드레예브나의 청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내 그곳을 떠나는 로파인의 내면이 환하게 읽힌다. 서둘러 나가는 그의 걸음걸이가 눈에 밟힌다. 그의 행위에 대한 바랴와 르보비 안드레예브나의 반응이 흥미롭다. 마지막 기대가 사라져버린 바랴의 흐느낌이나 그런 그녀를 대하는 수양 엄마의 자세가 예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것 같다. 결과가 예정되어 있던 일을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식으로 그들은 결렬된 기대를 마주한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예견된 사태 해결을 목도하고 어렵지 않게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벚나무 동산은 예전과 실현의 시약을 보여준다. 무대 뒤의 효과. 체호프 드라마 시약에서 지적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무대 위의 효과다. 무대 위의 효과란 한 편의 희곡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무대의 전면, 즉 관객의 눈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의 어느 곳, 즉 객석과 거리를 둔 비가시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며 관객은 단지 소리나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하여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 고전 비극에서 무대 뒤의 효과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를테면 아이스킬로스의 대표적인 3부작 오레스테이아에서 관객은 가장 고양되고 극적인 장면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소리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인 아가멤논에서 클라타임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아이기스토스가 욕실에 있는 아가멤논을 살해하는 장면은 10년에 걸친 트로이 원정을 성공리에 완수한 그리스군 총사령관의 처절한 절규와 고통스러운 고함 소리로만 전달될 따름이다.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인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에서 오레스테스와 누이인 엘렉트라와 공모하여 친모 클라이타임넥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를 살해하는 장면 역시 관객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극작가 아이킬로스는 인간의 본성과 윤리에 배치되는 장면에 대한 검열을 실시한 셈이고 그로 인한 극적 효과의 감소를 감수하였지만 그리스 비극의 본원적인 목표인 카타르시스는 별 무리 없이 성취되고 있다. 성숙한 극작가 체호프는 이와 같은 시약적 장치를 원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갈매기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주요 등장인물 트레플레프의 자살을 접하게 된다. 2년 동안 고향을 떠났다가 잠시 들른 니나와 짧지 않은 대화를 마친 트레플레프는 2분 동안 자신의 모든 원고를 찢어버린 다음 권총으로 자살한다. 그의 자살은 객석에 보이지 않고 단지 소리로만 전달된다. 그의 죽음이 전달되는 과정 역시 등장인물의 대사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트레플레프가 권총을 발사하고 어머니 아르카지나가 경악하며 의사 도론이 그의 자살을 확인한 다음 드리고린 객석에게 전달하는 도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바냐 외삼촌 제3막에서 세레브라코프를 향한 바냐의 첫 번째 권총 발사, 세자매 제4막에서 숄로느이와 투젠바의 무의미한 언쟁과 결투 그리고 남작의 사망과 같이 희곡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장면이 무대 전면이 아니라 무대의 배면 어디에선가 발생하고 관객은 단지 그 결과만을 듣거나 통보받는 형식을 극작가 체호프는 취하였던 것이다. 체호프 희곡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안드레이가 말하듯 단지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 다음엔 죽어간다.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그들 또한 먹고 마시고 잠자기만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의 희곡에서는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극단적인 갈등과 충돌, 예측 불가능한 파국이나 기막힌 반전 등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극작가 체호프는 드라마에서 가장 고양되고 핵심적인 사건이나 장면을 무대 뒤에 배치함으로써 작품의 일상성과 느슨한 흐름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드라마 시약을 통하여 그는 관객에게 극적인 사건과 기막힌 반전이 결석하는 일상적인 희곡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소련의 연극 연구자 스카프트 이모프의 지적은 생각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체호프는 사건을 찾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삶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을 재창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삶의 일상적인 흐름 속에서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때에 체호프는 삶의 완성된 드라마를 보았다. 이상과 같은 관점을 염두에 두고 벚나무 동산에서 포착할 수 있는 무대 뒤의 효과를 생각해보자. 희곡에서 사건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벚나무 동산 경매다. 5월부터 시작한 벚나무 동산 경매 이야기는 6월을 지나도 멈추지 않고 급기야 8월 22일 경매일이 닥친다. 거의 4개월 가까운 기간에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와 가예프가 시도한 구제 방도는 야로슬라블에 거주하는 백작 부인에게 돈을 변통하는 것 정도다. 하지만 그곳으로 동산을 구하기에는 턱도 없다. 왜냐하면 백작 부인이 보내준 돈은 고작 1만 5천 루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매에는 제1막에서 공지된 그대로 제3막에서 실현된다. 가예프가 들어온다. 오른손에는 구매 물품을 들고 왼손으로는 눈물을 닦는다. 류보피 안드레예브나, 레냐, 왜 그래? 레냐, 어? 초조하게 눈물을 글썽이며 어서 제발. 가예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단지 한 손을 흔든다. 울면서 피루스에게 밖에 멸치 통조림하고 캐르치 산청어야.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구대에 있는 방의 문이 열려있고 공 부딪히는 소리와 야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야프의 표정이 변한다. 그는 이미 울지 않는다. 무지하게 피곤해. 옷을 갈아입혀주게 피루스. 홀을 가로질러 자기 방으로 나간다. 그 뒤를 피루스가 따른다. 피시크, 경매는 어떻게 됐지? 말 좀 해봐. 류보피 안드레예브나, 벚나무 동산이 팔렸나요? 로빠인, 팔렸습니다. 류보피 안드레예브나, 누가 샀나요? 로빠인, 제가 샀습니다. 류보피 안드레예브나는 의기소침하다. 만일 옆에 안락 의자와 탁자가 없었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바라는 허리띠에서 열쇠 구루미를 빼내서 객실 가운데 마룻바닥에 내던지고 나가버린다. 경매가 진행되는 날에도 무도회를 개최하고 질탕하게 즐기는 허무맹랑한 여인 류보피 안드레예브나. 목전에 닥친 파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고난 본능에 충실한 소모적인 인간 류보피 안드레예브나. 그녀와 마찬가지로 일란성 쌍생아처럼 행동하는 인간 가예프. 벚나무 동산의 비극적인 운명을 통제하는 대신 그는 고단했던 자신의 하루를 위로받고자 한다. 나이 50이 넘어서도 제 손으로 옷도 갈아입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 가예프. 당구장의 공소리와 하인의 경쾌한 목소리는 그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한다. 시종일관 알사탕을 먹으면서 당구 이야기에 몰두하는 가예프의 흉중에 벚나무 경매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버린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예프가 옷을 갈아입고 즉시 당구장으로 직행할 것이란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영지가 경매로 팔려나가는 날에도 유태인 악단을 불러다가 거나게 춤판을 벌인 류보피 안드레예브나는 벚나무 동산의 경매라는 엄중한 사건의 전말을 오빠로부터 듣지 못한다. 경매에 참가한 가예프가 결과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성질 급한 피시크가 로빠인에게 사태 진전을 묻고 나서야 그녀도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녀는 경악한다. 벚나무 동산 구매자가 자기 집안에 농노로 일했던 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신분 이동을 수용하기 어려운 그녀의 심신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진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수습책을 직원했던 로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요행수에 운명을 맡긴 류보피 안드레예브나의 결정 아닌 결정의 결말은
예정된 수순이었던 셈이다. 벚나무 동산의 실제 소유주로서 르보피 안드레예브나가 취한 행동은 문자 그대로 방관자의 입장이었다. 그것은 경매 당일 그녀가 보여준 행동이나 동산을 구하기 위한 방도 모색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녀는 경매장에도 가지 않았고 불보듯 명백한 벚나무 동산의 소유 이전을 목전에 두고 술과 노래와 춤이라는 개인적인 쾌락에 몰두하고 있었다. 결국 귀족 계급의 몰락과 신흥 부르조아 계급의 전면적인 등장을 보여주는 무대는 경매장이 아니라 초라하지만 흥겨운 무도장이었던 것이다. 무대 뒤 어느 곳에서는 무너지고 해체되어가는 귀족 계급 가족의 운명을 건 경매가 진행되는데 무대 전면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춤판이 벌어진다. 자연과학자이자 의사였던 체우프가 포착하는 인생의 아이러니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극작가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의지와 바람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인생과 세계의 질서를 건조할 정도로 담담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투젠바우 남작의 결투를 둘러싸고 세자의 인물들이 나누는 대사를 연상해야 한다. 체프트이킨, 아무것도 아니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녀의 귀에 속삭인다. 올가 놀라서 그럴 리 없어요. 체프트이킨, 그래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치고 고단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마찬가지야. 화내면서 마샤, 무슨 일인데? 올가 이리나를 끌어안는다. 오늘은 무슨 날이구나.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얘야. 이리나, 뭔데? 빨리 말해요. 뭐냐고, 제발. 흐느껴 온다. 체부트이킨, 방금 결투에서 남작이 살해됐어요. 이리나, 나직하게 흐느낀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체부트이킨, 무대 안쪽에 있는 걸상에 앉는다. 지쳤어.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낸다. 다들 울게 놔둬야지. 나직하게 노래한다. 타라라 분비야, 시주나 둔배야. 나는 기둥이에 앉아있다네. 마찬가지 아닌가. 군대가 주둔지를 옮기는 바람에 안드레이 집 마당이 작별의 광장이 되는 장면이다. 떠나는 것은 군인들만이 아니다. 세 자매의 막내 이리나도 내일 투젠바우 남작과 혼인하여 벽돌 공장으로 떠날 요량이다. 그런데 결혼과 이동을 눈앞에 둔 시점인 어제 투젠바우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솔로느이와 결투하기로 결정한다. 결투는 부대 이동이 이루어지는 오늘 12시 반에 진행된다. 군의관 테부트이킨이 결투 입회인으로 참가한다. 위에 인용한 장면은 투젠바우와 숄르느이의 결투가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대화다. 두 사람의 결투에서 남작의 죽음을 목도한 체프트이킨은 그 사실을 이리나에게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고민한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마더니 올가에게 먼저 사태를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남작의 결투와 죽음은 누구보다도 사건 당사자와 가까운 이리나에게 직접 알려지지 않는다. 체프트이킨을 지나 올가를 거쳐 이리나에게 도달한다. 그 사이에 마샤의 개입도 경과해야 한다. 이리나에게 남아있던 단 하나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은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목도나 통보가 아니라 간접적인 전달 과정으로 알려진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체프트이킨이 보이는 행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 철학을 가진 군의관의 언행이다. 그는 결투가 벌어지기 전에 마샤에게 말한다. 남작이 한 사람 더 있거나 덜 있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다.
나이든 군의관이 보기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든 없든 늘어나든 줄어들든 세상은 언제나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그의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군의관의 이런 생각이 벚나무 동산에서도 그대로 관철되는 듯하다. 벚나무 동산 경매는 르보피 안드레 예브나가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이미 결판나지 않았느냐고 극작가는 생각한다. 벚나무 동산 하나가 러시아에서 사라지든 그것이 그대로 온전되든 사태의 핵심은 요지부동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드레플레프의 자살이나 바냐의 권총 발사나 결정적인 사건은 언제나 관객의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와 같은 극적인 사건이나 장면은 삶의 유장한 흐름에서 본다면 잠깐 동안의 일렁거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체호프는 생각한 듯하다. 성숙한 극작가 체호프는 이런 식으로 무대 뒤의 효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본령을 보다 원거리에서 생각하도록 인도한다. 얼마간의 거리와 객관성을 두고 사태의 본질에 다가서도록 하는 것이다. 극적인 사건에 완전히 몰두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삶의 내밀한 본성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무대 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시간과 더불어 망각되고 빛이 발해간다. 하지만 세상에 남은 우리는 주어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자 소명이므로. 부조리극의 요소. 벚나무 동산에서 부조리극을 읽는다는 것이 조금 낯설지도 모른다. 자연주의나 사실주의 혹은 인상주의로 평가받는 체호프의 희곡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체호프의 마지막 희곡에서 부조리극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노릇이 아니다. 부조리극의 요소로 지적되는 대목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 그리고 개인사, 역사성 부재, 일관성 없는 대사와 소통의 부재 내지 어려움, 침묵과 소리의 비중 증대, 사건의 논리 부재와 우연성 등이다. 이 가운데 몇 가지에 의지하여 벚나무 동산에 나타난 부조리극의 요소를 생각해보자. 모두 생각에 잠겨 앉아있다. 고요. 피르스가 나직하게 웅을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갑자기 먼 곳의 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울린다. 끊어진 줄의 구슬픈 소리가 사라져간다. 사람들은 벚나무 동산에서 그리 멀지 않는 들판에 나와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해질녘에 모여든 그들은 혹은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고백하거나 르보피 안드레예브나 러시아의 낙후성과 노동에 대한 사자오를 토하거나 트로피모프, 일상의 삶에서 포착하는 러시아인을 말하거나 로바인, 혹은 자연의 경의에 대한 낭송으로 주위의 탄식을 자아내면서 가예프, 상념에 잠긴다. 그들 모두가 침묵하면서 일몰의 어스름이 회갈색 파스텔 색조로 주위를 덮을 무렵 먼 곳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줄 비슷한 어떤 것이 끊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들려온다. 주고받던 대화가 멈추고 모두가 켜켜이 쌓이는 시간의 결에 몸을 내맡기는 사품에 느닷없이 찾아온 소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무대의 모든 것과 모든 이는 소리의 수인이자 노예가 된다. 그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은 소리에 붙들린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무대의 대도구처럼 정지해 있으며 무대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소리가 된다.
무대가 빈다. 열쇠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마차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고요해진다. 정적의 한가운데서 나무를 찍는 도끼의 쓸쓸하고도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공허한 소리가 들려온다.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오른쪽 문에서 피르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언제나처럼 그는 신사복에 하얀 조끼를 입고 단화를 신고 있다. 그는 아프다. 피르스. 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만져본다. 잠겼군. 떠나셨어. 소파에 앉는다. 나를 잊으신 게야. 괜찮아. 여기 좀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레오니드 안드레레이치는 필시 모피 외도를 입지 않고 코트만 입고 가신 게지. 근심스럽게 한숨 쉰다. 내가 봐드려야 했는데 젊은 사람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무슨 말을 웅얼거린다. 삶이 지나갔는데 마치 산 것 같지가 않아. 눕는다. 조금만 누워야겠어. 힘이라곤 조금치도 없군. 아무것도 남질 않았어. 아무것도. 에휴, 너 얼간이 같으니라고.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다. 먼 곳의 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 끊어진 줄의 구슬픈 소리가 사라져간다. 정적이 다가오고 오직 멀리 동산에서 사람들이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만 들려온다. 동산의 거주자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그들은 작별한다. 모두가 떠나가고 무대는 비어버린다. 벚나무를 찍어대는 소리만 구슬프게 울려대는 텅 빈 무대에 87 고령의 피르스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저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잠긴 문 앞 소파에 자리를 잡는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전 주인인 가예프를 걱정하면서 그는 자리에 눕는다. 기나긴 세월을 살아왔던 그의 흉중에 남은 것이라곤 찰나처럼 지나가버린 세월과 무력한 육신뿐이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피르스마저 이제 소파에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는다. 무대 위의 대소구들처럼 그도 완전한 무라 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는 아무도 없는 무대를 저 혼자 채웠다가 신압으로 사라져간다. 그리고 정적이 다가오면서 동산에서 벚나무를 찍어대는 소리만이 다시 무대를 채우고 서서히 막이 내린다. 이것이 벚나무 동산의 마지막 장면이다.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행위가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그것이 중첩되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얽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통상적인 연극 무대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벚나무 동산의 최후 장면은 그와 같은 무대와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 오히려 무대는 텅 비어 있고 그것을 지배하는 유일자는 소리다. 소리는 인간의 언어가 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구실을 수행한다.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면서 모두가 떠나간 19세기 마지막 보루인 벚나무 동산이 20세기 벽두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희곡의 마지막 장면이다. 여기서 관객의 눈길을 단단히 붙들어 두는 것은 구질서에 익숙하며 그것을 끝까지 옹호하고 수호하고자 하였던 인물 피르스가 완전히 잊힌 채 소리와 더불어 물자체로 전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벚나무 동산과 부조리극의 천연성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벚나무 동산에서 샤를로따는 부조리극의 고유한 인물, 즉 역사성이 배제된 인물로 그려져 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립적인 존재를 포착한다. 샤를로타 생각에 잠겨. 진짜 여건이 없어서 내가 몇 살인지도 몰라. 하지만 언제나 젊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어린 계집애였을 때 아버지와 엄마는 대목장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기막힌 공연을 하셨지. 나도 공중제비와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렸어.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시자 어떤 독일 부인이 날 데려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 좋은 일이지. 성장한 다음 가정교사가 됐어. 근데 난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 몰라.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마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을 거야. 모르겠어. 주머니에서 오이를 꺼내서 먹는다. 난 아무것도 몰라. 사이.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도 그럴 사람이 없어. 나한텐 아무도 없어. 자신의 출생도 과거도 알지 못하고 현재의 삶과 그것이 지니게 될 미래의 향방도 알지 못한 채 완전히 고립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샤를로타는 분명히 현대 부조리극의 인물들을 선행한다. 갈매기에서 시작하여 바냐 외삼촌을 거쳐 세자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상호 이해의 포기와 거기서 발현하는 낯설음에 익숙해진 체호프의 인물들은 그와 같은 소외와 고립의 세계에 점점 더 친숙해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개인사가 거의 소모되고 망각된 샤를로타나 트로피모프 같은 인물과 더불어 사물화 과정을 거쳐 물 자체로 전화되는 인물 피르스까지 관객은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